네, 선생님들 10분 금방 지나갔죠. 2부 이제 교과서 어려운 얘기 조금 접고 교과서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 미디어 현명하게 즐기기 단원은요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저희가 그 교과서라는 게 이게 지필에 보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게 내가 우리 아이들을 앞에 놓고 그 아이들을 맞춰서 한 단원을 설계하고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갖죠. 그러니까 성취 기준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렇게 잘 교과서에 녹여내야 되고, 특히 미디어와 관련 교과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요. 이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성취 기준과 연결해서 여기저기에 집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씩은 좀 그 미디어들을 좀 다뤄볼 수 있게 콘텐츠들을.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 알고리즘 문제는 1단원이 넣었고요.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를 4단원이 넣었어요. 예, 좀 그렇게 몰았어요. 그 다음에 3단원에 이제 뉴스 리터러시랑 인포메이션 리터러시 쪽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2단원이 남은 거예요. 그럼 2단원은 그럼 뭘 해야 되냐? 이제 거기에 빠져 있었던 뭐 영화나 뭐 광고도 있잖아요, 그렇죠? 광고도 있고 뭐 웹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문화 콘텐츠 이런 것들은 남아 있는데 이걸 뭐라고 묶어야 될 것 같은데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광고랑 뭐 영화 이거 어떻게 묶지? 그래, 광고는 일단 버리자. 네, 광고를 못 넣었어요, 저희가. 광고까지 넣기에는 어쨌든 구성이 만들어지기가 좀 어려웠어요. 성격이 광고는 또 따로 굳이 한다면 이제 1단원에 들어가서 상업적인 측면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1단원 또 다뤄야 될 내용이 많다 보니까 빠졌고, 그러면 2단원은 아예 그냥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이름 속에서 뭔가 단원을 좀 풀어가 보자 라고 이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됐냐면 아까 그 미디어 교육 그 활성화 법안에 보면은 청소년 문화에 대한 고려와, 근데 미디어라는 것이 물론 비판적 이해 대상이기도 하고 민주주의 사회와 관련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즐기는 미디어를 좋아하는 게 사람들이 즐길 수 있기 때문인데 뭔가 향유 영양과도 관련되지 있어야 되지 않냐, 그거를 2단원에서 해달라라고 한 거예요.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이게 즐기기도 해야 되고 막 또 미디어 언어가 복잡하게 나오는 게 이 문화 콘텐츠들이거든요. 그것도 배워야 되고 막 너무 다를 게 너무 많은 그런 단원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되게 압축적으로 또 그 중에서 그냥 꼭 해볼 만한 것, 이게 선별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면서 이것보단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건 왜 안 했지? 애들은 이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이거 안 했지? 뭐 이런 생각 드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만큼 방대한 분야이고 그 중에서 왜 이제 또 교과서라는 게 또 실을 수 있는 게 좀 자극적이고 뭔가 이런 것과 또 특정한 상품성을 가지는 것들, 이런 것들 넣는데 또 제한이 있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변명을 하자면 그렇고요. 지금까지 제가 떠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선생님들에게 조금 간단한 활동을 하나 하고 들어가려고 해요. 관련이 없는 건 아니고요. 재밌는 활동이니까 한번 하고 들어가 봅시다. 이제 대단원하고 이거 소단원 일을 할 거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대단원 파트는 이제 아까 말한 빅 아이디 6가지 있었잖아요. 그 6가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얽어보자라는 차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빅 아이디어가 단원별로 다르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다 같이 적용되는 건데 얽어보자는 취지였고, 일단 선생님들하고 좀 재밌는 게임 같은 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은 3가지예요. 자,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채팅창에 답을 한번 적어볼까요? 답이 아니라 의견이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우리가 답을 알기가 매우 어려운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답을 우리가 접할 경로가 사실 잘 없어요. 정답을 접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나름대로 우리는 이럴 것이라고 가정은 갖고 있는. 네. 채팅창에 한번 적어봐 주시겠어요?
나는 111인 것 같다. 아니야, 121이야. 아니야, 나는 222인 것 같아. 뭐 331인 것 같아. 네, 좋습니다. 네, 아니면 123이야. 뭐 네, 찍어야 돼요. 제가 한 번 더 얘기 드리면 제가 이런 문제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11문제가 있어요. 저희 남편한테 테스트를 해봤어요. 저희 남편이 몇 점 맞았는지 알아? 11개 문제 중에요. 한 문제 맞았어요. 한 문제. 네, 10개 틀렸습니다. 네, 10개 틀렸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저희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있거든요. 예, 똑같은 문제를 저희 아들한테 냈어요. 저희 아들이 8개 맞췄어요. 예, 저희 남편은 11문제 중에 하나를 맞췄는데 저희 아들은 8개를 맞추는 문제. 예, 다시 말해서 아이들은 잘 맞추는데 어른들은 틀리는 문제예요. 자, 네,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뭐 창피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는 문제입니다. 네. 자, 문제 출처도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333입니다. 네, 333. 네. 믿을 수 없죠? 네. 자, 출처는요, 1, 2번 출처는 한스 로슬링의 팩트풀리스라는 책이 출처예요. 이 팩트풀리스, 이 한스 로슬링이라는 분은 통계학자이고 의사이자 통계학자이신 분인데, 이제 뭐 이런 류의 문제들 쭉 갖고 이제 사람들이 왜 세상을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을 팩트에 기반하지 않고, 생각보다 팩트에 기반하지 않고 세상을 사고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예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고하는지. 아, 네, 이수민 선생님 맞추셨네요. 네, 선물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하고 이 촉법소년 범죄와 관련해서 수업했을 때 그 자료에서 학생들이 생각보다 이걸 못 맞추더라고요. 그때 나온 겁니다. 조금씩 감소하고 있어요, 비율 자체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 저희 남편은 다 1번 찍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인들이 1번을 많이 해요. 1번. 네, 1번. 1번을 찍었다는 얘기는 세상이 참 부정적으로 변해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333을 찍었다는 건 세상을 이제 밝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네, 왜 그렇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저희 남편 한 문제 맞았다니까요. 네. 아주 시니컬한. 우리 남편은 아주, 네, 세상에 대해서 좀, 네, 뭐 세상이 망하진 않지만 항상 너무 문제가 많은 미디어 영향 맞습니다. 네, 어저께 그 김경인 교수님한테 미디어가 갖고 있는 역할을 보면 환경 감시의 역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야 되는 기능이 있어요. 네, 뉴스 보도들. 네. 이수민 선생님 이제 책을 읽고 하는 건 반칙입니다. 그쵸. 미디어는 자신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미디어가 우리를 속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미디어는, 자연재해가 일어난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번에 독일 보세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홍수 난 거 보니까. 그리고 소위 뭐 우리가 빈곤 포르노라고 하죠. 빈곤 포르노.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어떤 난민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물, 캠페인물들을 보면 이제 어떤 빈곤을 극대화시킨 사진들, 그런 거 많이 찍잖아요. 근데 그런 게 우리가 노출돼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속였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전부 다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인간의 심리적인 사고가 하나의 어떤 단편적인 사실들을 보고 일반적으로 그러할 것이다. 내가 만난 중국 사람이 이랬기 때문에 모든 중국 사람들은 이러할 것이다. 자, 일반화 경향이라는 게 저 팩트풀 리스트에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게 오늘 하는,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하는 미디어 재현에서 어떤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 뭐 이런 것과 좀 관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의 생각을 구성한 미디어가 있었겠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뭐 아이들과 이런 거 한번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또 다른 책에서 갖고 온 건데요. 이건 한번 4번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4번 한번 봅시다. A라는 사람이 존재해요. 남들과 만나는 걸 썩 좋아하지 않고 말수가 적어요.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고, 근데 취미는 독서와 음악 감상이에요. 이성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이런 약간 소심한 그런 분입니다. 자, 이분은 시인일까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일까요?
정답은 당연히 없죠. 네, A씨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우리 시인이 막 떠오르지 않나요? 네, 시인하면 막 나랑 다른 세계에 살고 있고 막. 저도 독서와 음악 감상 좋아하긴 하는데, 네, 요 문장에서 우리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떠올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만약에 질문을 살짝 바꿔서 A는 누구일, 시인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일 중 누구일 가능성이 높은가? 이제 라고 물으면, 실제적으로 가능성이라고 물었을 때, 예, 그는 노동자예요. 왜냐하면 시인의 숫자, 현실에 시를 쓰면서 살아가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의 숫자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숫자를 비교하면 노동자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 노동자 안에는 소심한 사람도 있고 뭐 다혈질인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 말수도 적고 음악 감상 좋아하고 그 노동자가 1000명일 때 시인은 1명이라고 한다라면 그 시인이 1명이고 노동자가 1000명 중에 네,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10명은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잘못 사고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사고하는 방식은 그것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가장 핵심적인 건 무엇인가를 갖고 현상을 바라보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의 특징이. 그래서 뭐 그걸 일반화시키는 경향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안에 존재하는 다양성이라는 거를 떠올린다는 건 굉장히 인지적으로 부담스러운 행위예요. 그리고 그 다양성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미디어 콘텐츠를 접하는 건 없어요. 내가 스스로 다양한 미디어 속에서 어떤 집단의 다양성을 내가 구성하는 거지 하나의 미디어 안에서 그 다양성을 만나려는 건 상당히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인간들은 그 다양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미디어들은 어떤 전형성, 일반적인 관점,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특징이 있죠. 네. 자, 5번 한국 샌드위치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샌드위치를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네, 선생님 채팅창에 그림은 그릴 수 없죠.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한국 샌드위치? 그런 게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한국 샌드위치. 네. 아니, 한국 김치라면 내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김치하면 아마도 여러분 막김치보다는 포기김치를 떠올리시겠죠. 그래, 한국 김치는 역시 포기김치지. 김장김치 뭐 이런 걸 떠올릴 것 같아요. 샌드위치는 좀 그런데? GS 샌드위치. 그걸 제일 많이 드시는군요. 이삭 토스트. 모양이 좀 다르네요. GS는 삼각형이고 이삭 토스트는 사각형인데. 자, 그런데 제가 그 학교 메일로 이런 게 왔더라고요. 미디어 아트,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 제작자들과 만날 수 있는 뭐 기회를 준다. 온라인상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트, 작년에 했던 그 아트 작품들을 이제 보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미디어 아트가 이게 특징이 머신 러닝에 기반한, 그러니까 머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어떤 모양들, 진짜 미디어 아니 미술적인 아트니까 그 사물들의 모양을 학습해서 그것을 어떤 전형을 갖고 바탕으로 창작하는 그런 활동을 이제 하는 그런 새로운 분야더라고요. 근데 코리아 샌드위치 그림 보세요. 제가 딱 본 순간 도대체 뭘 본 거지? 예, 도대체 뭘 봤지, 이 사람은? USA? 내가 미국에서 저런 걸 봤던가? 막 이러면서 이제 본 거예요. 이게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 밑에 가면 이제 어울해서 또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사우스 코리아의 어울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애가 좋아했던 올빼미 나오는 건 저 캐나다 저 그림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올빼미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 막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면서 이걸 안에 도대체 뭘 보고 이렇게 했을까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봤던 거니까 이런 샌드위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어디서 파는 샌드위치지? 라는 생각을 가면서 이 머신 러닝을 하려면 러닝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도대체 뭐지? 라고 들어갔더니 이 레시피 러너라는 미국 사람이 전 세계의 음식을 소개하는 이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국의 샌드위치라고 소개해 준 게 이 그림이 이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만들고 먹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한국 샌드위치라고 이름으로 불리고 돌아다니는 것들을 베이스로 만든 미국 아티스트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 재현이라는 게 우리는 예전에는 이제 제작자가 의도와 목적을 갖고 뭐 인위적으로 특정한 부분만 이제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미디어 생산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거 그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해서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뭐 여러 가지 그 한국 사람의 얼굴 뭐 이런 거에서 막 많이 돌아다니잖아 인터넷에 보면요. 도대체 어떤 얼굴을 갖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는데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이제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진을 찍으면 아이폰 같은 거 사진 찍으면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을 해주면서 장소라든가 사물과 이름을 매칭시켜주는 시스템을 써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이슈가 이 자신이 흑인 커플인데 이제 졸업식 때 자기 여자친구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이걸 고릴라로 인식돼서 그때 이제 아이폰에 항의 하고 애플사죠. 애플사에 항의하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연히 표정이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왜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이 사람을 왜 고릴라로 인식하게 되었냐? 마찬가지 이유예요.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IT 산업에서 만들어내는 뭐 게임 생산자도 그렇고 이런 종사자들이 백인 남성, 그렇죠? 백인 남성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에 가까운 것들이 이제 수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얼굴 인식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적용을 시켜보면 백인 남성의 인식도는 굉장히 높은데 여성에 대한 인식도 그다음에 이제 소수 인종에 대한 인식도는 굉장히 떨어지는 이제 이런 특성을 가졌어요. 자,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미디어 재현이라는 것, 네, 그리고 재현된 미디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받아들일 때 무엇에 유의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해보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굳이 정리하지 않아도 느끼시겠죠. 미디어는 본질적으로 그러하다. 미디어는 본질적으로 왜곡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머신을 이용하든 아니면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뭐 나는 이 다문화를 중요시하고 뭐 이런 사람이 하든 어떠한 의도와 목적 없이 생산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스스로 무엇이 진실일까를 판단하면서 미디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그 도입부에 북한에 대한 얘기를 적었어요. 북한이라는 소재를 갖고 이거 갖고도 정말 얼마나 많이 이걸 빼야 된다 하는데 북한도 자극적이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끝까지 고집해서 넣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콘텐츠를 뭘 선정해서 오면은 이건 교과서에 적합하지 않아 심의도 아니고 인정 교과서인데 뭐가 안 된다는 논의가 되게 많았었어요. 하여튼. 어쨌든 제가 이제 북한을 갖고 왔는데요. 지금 구글에 한번 옆에 핸드폰 같은 거 있으시면 구글에 코리아라고 한번 넣어보세요. 구글 창에 코리아라고 넣어서 이미지 검색을 들어보시면 뭐 같이 해봐도 되죠. 이게 제가 아까 해봤는데 코리아라고 하면 일단 사우스 코리아예요. 이때 코리아는 그렇죠. 우리나라 모습이죠. 사우스 코리아가 나와요. 노스 코리아는 이제 일종의 그런 거죠. 교사와 여교사 이런 관계예요. 그리고 우리는 보니까 아름다운 풍경들, 막 풍경 사진이 주로 나와요. 그렇죠. 국기 막. 그렇죠. 관광 명소로서의 모습이 부각돼 있어요. 구글은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다 노스 코리아를 한번 넣어볼까요? 노스 코리아는 어떤 게 잘못될 것 같나요? 네. 자, 김정은 지배 계층, 네, 어쨌든 집권하고 있는 세력들, 네, 그런 사람들만 나와요. 자, 북한의 풍경 사진도 한 장 없죠. 물론 관광지로서 북한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주민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알 수 없어요. 마스크 쓰고 이렇게 있는 것. 네.
이제 구글 이미지라는 게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뭐 사물을 배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거기서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재현되는 모습은 그러한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북한에 대한 생각과 이제 크게 다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게 그런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들은 그나마 내가 내 경험 속에서 이렇게 상호작용해서 성찰들이 일어났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않거나 가보지 않았던 것, 카더라 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전체 단원의 활동의 구성, 큰 흐름은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제일 앞에는 뭔가 조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대단원 도입부기는 한데 우리가 구성을 할 때 그 교과서 쓸 때 도입부에 실제로 하지 않을 활동을 넣지 말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생각해보자. 뭐 이렇게 말고 넘어가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실제로 하는 걸 하자라고 했고, 그리고 도입부지만 너무 심화된 단계는 아닌데 전체의 활동의 흐름들을 좀 잡아갈 수 있는. 네, 그렇게 해서 사실 이 안에 발문이 훨씬 더 많았는데 2페이지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발문이 많이 생략되긴 했어요. 생략되긴 했는데 전체 흐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의 경험을 한번 탐색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콘텐츠를 제가 이제 2개를 줬죠. 하나는 뉴스와 하나는 드라마. 그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요, 아이들한테 뭘 이렇게 찾아보게 하고 해석해보게 할 때 하나만 주면 되게 힘들어해요. 하나만 주면 뭐부터 봐야 되고 뭐가 중요한지가 잘 몰라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딱 알죠. 아까 말한 개념 틀을 갖고 있는 애들은 벌써 뭐부터 봐야 되는지 아는데 지금 아이들은 이 뭐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이거를 동영상을 틀어주면 뭐부터 봐야 되고 뭐부터 반응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눈에 띄는 대로 막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 좋은 방법은 2개를 주는 거예요. 대조적인 2개를 주는 것. 대조적인 걸 주면 대조적인 걸 2개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교사의 의도가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개를 주는 것 자체가 이미 의도에 다가가게 하는 행위예요.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일부러 어떤 이게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중요한 지점이 뭔지를 생각하게 하는 일종의 뭐 수업 기법이긴 한데 특히 미디어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2개, 2개를 3개도 좋은데요. 3개랑 가면 또 복잡해지니까 2개 정도가 적절한 방식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의도가 있겠죠. 제 의도는 당연히 아실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북한이란 사회를 소비하는 방식은 지배계층의 어떤 뭐 권력관계, 뭐 북한 주민도 가끔은 있지만 이렇게 선동되는 모습들을 뭘 통해서 뉴스라는 매체, 주로 뉴스라는 매체예요. 네. 그리고 드라마는 사실은 되게 특이한 경우죠. 이번에 사랑의 불시착 같은 경우는 어쩌면은 이 드라마를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뭐랄까 기존의 관습을 깼는 재현의 방식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문들을 쭉 이렇게 뭐 다는 아닌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아이들에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언어적인 면을 주목하게 하는 분위기가 어떠냐. 질문은 분위기를 물었어요. 분위기가 어떠냐 그러면 아이들은 분위기가 어떠냐라는 질문 속에는 사람들의 표정을 볼 것이고 조명을 볼 것이고 사람들의 어떤 관계를 볼 것이고 그렇죠. 그 안에 뭐 행동들을 볼 거란 말이에요. 분위기란 말이 함축하고 있는 것들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세밀하게 삶의 모습은 어떠냐, 어떤 차이가 있냐,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질문이 왜 이렇게 다른 모습에 주목했냐, 미디어 생산자의 입장에서 한번 왜 그렇게 했는지 보자, 질문해 보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활동 3번은 이제 수용자의 반응도 당연히 달라요. 우리가 북한 사회는 이런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탈북자조차도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경험한 거 그 안에서만 말하는 거고 북한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는 네, 학자들조차도 설이지 네, 사회학적으로 이런 사회에 가깝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뿐이지 진실은 하나가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다른 반응을 내가 갖게 된다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반응이 존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로 수용해야 될지 그걸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할 때 전반적으로 이 진실이 무엇이냐 갖고 아이들한테 싸우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싸울 동안 최대한 컨텐츠를 더 세밀하게 보고하고 그래서 더 풍성한 의미를 끄집어내고 그 풍성한 의미들이 만나서 탐구할 수 있도록 수업을 이끌어가는 것. 그 전체 흐름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대단원을 일단 구성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대단원 속에서 우리가 이 생산자를 만나 상업적 함축도 보고 또 이용자가 다양한 이해를 낳고 또 우리의 지각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장르, 뉴스화라든가 드라마라는 장르 자체가 어떤 특정한 방식의 형태, 구성을 갖고 와서 다른 어떤 주제를 담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체험하게 하는 이제 그런 걸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파트가 이제 미디어 장르와 미디어 언어를 주목하게 하는 건데요. 이게 장르와 언어만 막 해석하면 안 되고 항상 아까 내용과 연결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활동은 막 언어를 막 세밀하게 분석하고 장르의 특징을 막 이렇게 막 지식으로 배우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것에 주목하면서 인지적으로 지각적으로 주목하면서 그것이 내용과 어떤 관련을 맺게 되는가 이것을 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이게 원래 저한테 왔던 요구는 엔터테인먼트 장르를 좀 소개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장르를 소개해 보려고 뭐 했는데 도대체 이 소개가 왜 필요할까? 도대체 나는 이걸 왜 쓰고 있는 걸까? 막 네, 이런 고민을 하다가 학생들한테 필요한 거는 장르 자체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장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장르라는 것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봐야 될 지점이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다르게 재현이 되는가 이러한 사고들을 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여기에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놀이 경험, 이제 놀이 경험이라는 부분을 넣었어요. 근데 사실 이 놀이 경험이 이 향유 때문에 넣은 건데 놀이 경험을 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놀이 경험을 주면서 그 경험 속에서 주제도 담고 그 다음에 그 놀이 경험 때문에 현실을 왜곡하기도 하고 그 놀이 경험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건데 글을 잘 쓴 것 같진 않아요. 네, 어쨌든 의도는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나 방송 드라마도 이거 각각을 쓰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 저는 대조를 되게 좋아해요. 대조해서 사고하는 거를. 왜냐하면 영화가 뭐니라고 얘기했을 때는 영화에 대해서 얼마나 책 한 권도 쓸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드라마와 뭐가 다르니?라고 물으면 이제 중요한 지점이 달라지고 그리고 또 특히 요즘에 이제 여기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해서 하나의 어떤 하나의 서사를 다른 장르의 서사로 이제 옮겨가면서 계속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데도 이런 비교의 방식으로 장르에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제시문을 읽을 때, 이 바탕글을 읽을 때 이거를 막 외워야 되거나 이해해야 되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새롭게 알게 된 거 있다라면 좀 흥미로운 지점들 같이 얘기해보고 이런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뭐 그런 것들 좀 찾아보고 이런 측면에서 아이들이 너희가 혹시 비교해보고 싶은 거 있니? 예를 들면 아까 말한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을 비교해볼 수도 있잖아요. 장르적인 특성으로. 또는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예를 들면 뭐 같은 학교 생활을 그린 거라도 이 로맨스 웹툰과 이 학원물이라고 하죠. 예, 학원물 약간 폭력 일진을 다루고 있는 이런 것들 뭐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세부 하위 장르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비교라는 것 자체가 그 컨텐츠가 갖고 있는 미디어 언어적인 면, 그 다음에 현실을 보여주는 방식
이런 것들을 좀 선명하게 할 수 있어서 그런 걸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구 활동으로 이 예능, 육아 리얼리티 예능을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육아 리얼리티 예능이라기보다는 리얼리티 예능을 꼭 넣고 싶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미디어, 사실 어저께 제가 그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갖고 사람들이 논쟁하는 걸 봤는데 너무 판타지다. 세상에 그런 의사가 어딨냐. 뭐 그러면서 그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있을 수는 있어 그런 의사가. 근데 각 병원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 세상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의사들을 한 병원에 다 집합시켰어. 뭐 이러면서 너무 판타지다. 뭐 드라마와 다큐는 구분해야지. 뭐 드라마 보고 왜 사실을 반영했냐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 그 모든 논쟁의 전제는 뭐냐면 드라마는 현실과 다르다. 사람들은 드라마에서 판타지를 기대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쵸, 거기 그 안에 있는 놀이 요소들에 주목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내 의사가 나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역시 현실은 이렇지. 왜냐하면 의사는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판타지를 심어줘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판타지는 위험하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야 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판타지를 사실은 넣었던 것, 이런 장르가 위험한 것들이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이 리얼리티 예능이 굉장히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진 거다. 오른쪽에 파란색 글씨를 보면 이게 이제 혼정적인 장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라는 정보성, 뭐 그 연예인의 삶일 수도 있겠지만 정보성과 놀이, 다큐와 드라마. 그러니까 사실상 드라마적인 요소가 많은데 사람들은 물론 다큐와는 물론 다르죠. 놀이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일 거라고 믿는. 왜 사실일 거라고 믿느냐면은 그것이 갖고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배경. 우리가 이제 인물 사건 배경에서 배경은 사실에 굉장히 충실해요. 사실적 시공간이에요. 그리고 인물은 캐릭터를 구축하죠. 사건은 매우 비현실적이에요, 사실은. 예. 그렇게 주말마다 아이를 놀이공원 데려가고 뭐 이렇게 이벤트 벌리고 이러진 않거든요. 사건은 굉장히 판타지예요. 예. 그러면서 인물은 매력이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현실이 너무 멀면 안 돼. 현실과 너무 멀면 안 되고 현실에 있을 법하지면서 공감할 수 있지만 네, 그런 어떤 전형성을 가지는. 그래서 극화된 사건과 캐릭터를 갖고 있는 이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사실 유튜브에 갖고 있는 많은 콘텐츠들이 아이들이 즐기는 콘텐츠들이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유튜버가 실제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카메라가 이 가슴 위로 많이 잡히거든요. 가슴 위로 또는 어쨌든 전신샷 또는 이 가슴샷 잡히면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샷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주 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실제 하는 사람이죠. 예. 그리고 시공간도 실제 하고요. 근데 그 안에서 하는 엽기적인 행위라든가 뭐 이런 게 엽기적인 건 알고는 있지만 굉장히 실제라고 느끼면서 소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징이 좀 있어서 물론 장르가 TV와 유튜브 콘텐츠는 상당히 다른 면이 있지만 좀 전이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육아 리얼리티 예능을 리얼리티 예능을 뽑았고요. 왜 육아냐라고 했을 때는 그 중에서 이데올로기가 되게 뚜렷한 그 안에 담겨 있는 이 우리 사회의 여성과 남성의 역할, 그 다음에 가족주의, 가족주의 그런 어떤 그 이데올로기가 좀 고스란히 녹아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비판들이 있었죠. 특히 이제 그 어린이를 미디어에 노출시키는 이슈, 네, 사랑스러움을 소비한다. 실제 아이들이 그 안에서 막 떼쓰고 깽깡 부리고 이러는데, 그거는 아버지의 어떤 미덕, 그걸 받아주고 하는 아버지의 미덕을 부각시키는 소재로 이제 막 활용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육아나 가사를 참여하죠.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사실은 이제 여성의 노동이라는 부분들이 가려지게 하는 문제.
이걸 뭐 보여줘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육아 일요일째 여성이 힘든 모습들을 계속 보여줘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면 되는 거죠. 실제와 다른다는 거. 그 다음에 그렇지만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우리가 현실에서 살짝 업그레이드된 이데올로기적인 면에서 살짝 수용 가능하면서도 약간 진보적인 네, 그런 것들을 자꾸 노출시키는 건 사회 전반으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죠. 네, 이런 예능 프로에서 진짜 막 극단적인 진짜 부부가 동등하게 가사 노동을 하고 이런 거 나오면 사람들은 물론 그거를 어떤 텔링의 기법으로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거는 존재하지 않아. 오히려 수용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살짝 이상적인 모습을 더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좋은 아빠 컴플렉스 뭐 심어줬을지는 모르겠는데 보여주는 영향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 다문화 우리 다문화 콘텐츠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많이 노출될수록 사람들이 어떤 외국 문화라든가 다문화 구성원들에 대한 개방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로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는 활동을 넣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미디어 언어와 관련되어서 뭐 미디어 언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영상 문법이죠. 영상 카메라 프레임워크 만들어내는 거 또는 이제 이 음성 문법이죠. 목소리만 들려주기도 하고 목소리를 뭐 조절하기도 하고 음향 효과는 이제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중요하죠. 중요한데 저는 우리가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일단 그 이전에 스토리텔링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런 언어들은 텔링의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공간이 있고 우리가 인물 사건 배경 스토리를 구성하는 3요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잖아요. 근데 인물 사건 배경이 있고 이제 그거를 전달하는 서술자, 인물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는가, 인터뷰라는 형식을 통해서 직접 들려주는가, 아니면 인물 중에 그 다문화 고부열전 아시죠? 예, 다문화 고부열전은 그 나레이터가 있는데 나레이터가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 계속 나레이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 며느리의 입장에서 나레이팅을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요.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데올로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 입장에서 자꾸 하다 보니까 이 며느리를 약간 대상화시키는 그런 전개가 되게 많이 있어요. 뭐 그런 어떤 텔링의 기법을 좀 이렇게 분리해서 좀 사고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스토리텔링 하면은 진짜 그 전형적인 서사 장르, 영화, 드라마, 뭐 웹툰 이런 걸 떠올리는데 이런 서사가 아닌 장르에서도 사실은 스토리텔링 기법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한 거여서 좀 다루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PPT를 막 문자만 잔뜩 놓고 이거 좀 뭔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해서 어저께 좀 뒤져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2개가 눈에 띄어서 2개를 갖고 왔는데요. 이 김재덕 선수 기사가 초창기에는 이 선수가 외치는 화이팅 이것만 이렇게 부각이 되다가 요즘에는 이 할머니와의 관계가 한참 나왔거든요. 지금 이제 페이스북 뉴스피드에 뜬 사진이 딱 보여갖고 제가 갖고 온 거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 미원 조미료 광고 보셨나요? 예. 이게 영상을 틀어주는 시간이 또 그럴 것 같아서, 예, 보신 분 없나요? 미원 조미료 광고? 한참 소셜 미디어에 정말 없으신가 보다. 보여줘야 되나? 네, 뭐 하여튼 이거 보세요. 나중에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게 이제 김지석이라는 배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브 남주, 예, 그러니까 그 주연이 아니죠. 주연급인데 어쨌든 서브 역할을 많이 하는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근데 미원이 현실의 요리에서 약간 서브 느낌이 있잖아요. 간장이나 고추장으로 맛을 내고 된장, 미원을 살짝 넣어주면
양념이 쳐지잖아요. 그걸 이제 컨셉으로 잡아서 이제 한 건데, 둘 다 사실은 광고와 뉴스라는 면에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엔터테인먼트가 추구하는 그 감동, 재미, 이걸 위해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넣은 거예요. 예. 자, 조연을 등장시켰죠. 조연. 주연과 조연의 관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이제 갈등 상황들. 여기서 갈등 상황이라는 건 할머니가 병원에 계신 거예요. 예. 힘들게 키워주신 할머니가 지금 병원에 계셔온 어떤 네, 그런 어떤 갈등 상황, 내적인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다음에 미원 광고도 이제 두 연인들의 어떤 연애 관계 속에서 계속 등장해요. 그러면서 도와주기만 하고 결국은 싱크대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할. 네, 뭐 이런 이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 텔링화 시키는 것, 이거는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공유되고 알려지고 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스토리가 아닌 거에도 스토리가 사용되는가? 아, 내가 뒤로 넘겼구나. 아, 네, 뒤에 조금 다시 얘기할게요. 스토리텔링이 그 국어과 아니신 선생님들은 좀 낯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 되게 상식적인 게 기억나시죠? 스토리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네, 소설의 3요소 기억나나요? 네, 거기에 주제, 네, 주제, 서술, 문체. 주제, 시점, 문체. 네, 주제, 시점, 문체가 덧붙여져서 스토리가 완성되잖아요. 이 주제, 시점, 문체가 이제 텔링, 문체와 누구의 시점에서 그려내는가, 어떤 문체를 그려내는가, 이제 그거를 우리 미디어 콘텐츠로 가면은 훨씬 더 거기 이제 시점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해요. 누구의 관점을 대변하고 있는가. 그다음 이제 이 문체라고 해당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음악적인 요소, 뭐 영상적인 어떤 요소들, 그 다음에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편집, 이제 컷,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움직임 만들어내는 편집 컷이 있겠고,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상호작용이라는 것도 누구와 누구를 어떻게 상호작용한 그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는가, 그것도 그 사건을 받아들이게 하는데 영향을 주는 거죠, 스토리를. 그래서 이런 텔링의 개념을 학생들한테 이렇게 막 세세하게 한다기보다는 이야기는 있어. 이걸 어떻게 말하면은 잘 전달될까? 네. 그런 것들. 다큐의 텔링 기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영상을 찍죠. 영상을 찍되 이제 어떤 참혹한 장면 뭐 이런 것들을 찍죠. 그 다음에 주로 인터뷰가 많이 나오죠. 인터뷰라는 양식을 통해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예. 또는 제3자의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들려주기도 하죠. 이것도 텔링의 기법인 거예요. 뭐 그런 어떤 다양한 사례들을 학생들하고 한번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뒤에 보면 예고편 스토리텔링 그 지도서에 예시를 하나 넣었어요. 이게 사실 영국의 고등학생이 실제로 쓴 글인데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연습해 본 경험이 없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쓰기는 어려운데, 제가 이걸 넣었던 이유는 아까 말했죠. 이 형식과 이 미디어 언어가 재현과 내용, 관객과의 만남, 그 다음에 홍보라는 목적에 어떻게 활용되어 있는가를 잘 연결해서 쓴 글이어서 넣었어요. 예. 그래서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목소리, 이게 이제 보이스 오버라는 기능인데, 뭐 그런 용어를 몰라도 괜찮아요. 화면에 나타나는 목소리가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목소리만 들려요. 그것이 영화에 대한 요약적인 정보를 제공해줘서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그 다음에 잘렸구나, 이 내용이. 그 다음에 네, 이거 뒤에 읽어보시면 그러한 흐름을, 그 전개가 이 영화 예고편이라는 홍보용이죠. 홍보로서 영화를 보게 만드는 이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짧지만 그 안에서 인물의 캐릭터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되게 세밀하게 분석한 거여서 그 수준까지는 우리가 하기는 어렵지만 다시 말 정리를 하면 그래요. 이게 홍보라는 목적. 그래서 결국은 청중에게 영화관에 오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야 되는 목적. 근데 그 이끌기 위해서 그 안에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야 되고 사건을 흥미롭게 보여야 되고 이래야 되는 요소들을 어떻게 음향이라든가 시각적 요소를 통해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뉴스도 그 스토리텔링이 하나의 뉴스에도 적용되지만 전체 그 뉴스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의 구성에 적용된 어떤 사례를 우리 JTBC 뉴스룸을 잠깐 넣어봤고요. 이제 이걸 수업을 할 때 그 학생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이 스토리에 대한 자기 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게임하는 아이들은 배경이란 말 대신에 세계관이란 말을 쓰죠. 걔네들은 배경, 뭐 시공간 이런 거 안 하고 세계관 해서 이제 세계관은 시공간의 배경도 있지만 그 안에서의 어떤 규칙 또는 또 이제 규칙 안에 함축된 이데올로기 뭐 이런 걸 다 아이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그걸 믿고 분석과 또 그걸 활용해서 어떤 생산의 자원을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여기 들어갔구나. 네, 월플러. 이건 예고편 스토리텔링 특징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마지막에 추가를 시켰더니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 포스터와 영화 예고편 그때 왜 둘 다 영화를 했냐라고 했는데 일단 짧고요. 드라마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짧고 그나마 그래도 뭐랄까 큰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거대한 돈이 들어가서 작품성 그 작품성이 상업적인 작품성일지라도 상당히 완결성이 높은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는 영화를 어떤 그 스토리텔링이나 서사를 이해하는 기본 축으로 삼는 거는 되게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그 외에도 뭐 웹드라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문학에도 고전이 있다라면 이 미디어 서사 장르에서 그래도 가장 발전되어 온 장르가 영화이고 특히 포스터와 예고편 같은 경우는 홍보라는 소통의 맥락이 되게 뚜렷해요. 영화를 왜 만들었어라고 하면 재미를 주기 위해서, 감동을 주기 위해서 뭔가 조금 목적을 특정하기는 어렵거든요. 어쨌든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보게 만드는 건데 이 영화 포스터나 예고편 같은 경우, 뭐 영화든 아니든 이런 포스터나 예고편 같은 경우는 홍보라는 뚜렷한 상업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 속에서 이 텍스트를 분석하는데 이 텍스트 요소와 이 의사소통의 목적과 내용을 연결하는데 좀 관계가 좀 심플하다, 간단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선생님들이 실제 보면은 뭐 북트레일러 만들기 이런 활동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활동과 제작 활동과 연계하는 면에서도 좀 간단하기 때문에 해볼 만한 여지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른쪽에 월플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여기 있는 거고요. 지금 11시 53분인데요. 4분 됐네요. 12시 5분까지 마찬가지로 또 10분간 쉬고 2단원 그 다음에 3단원 제가 미리 나눠준 거에 좀 빠져 있긴 한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PPT에 다시 담아왔어요. 그래서 2, 3단원을 세 번째 시간에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간 쉬고 만나겠습니다.